네, 안녕하세요. 라르고르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설계실무 지리응답방을 보니까,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되겠습니다. 보통 헷갈리시는 부분들이요. 잠시만요. 땅이 있고, 2층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공간이 있다고 할 때요. 1번, 2번, 3번일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테라스, 발코니, 그리고 어, 베란다. 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 사전적인 정의에서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저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테라스. 테라스는 1층에서 여기 자연 집안에 설치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테라스의 정의를 보면 방에서 앞으로 나가서 정원 또는 가로 구역으로, 그러니까 즉 도로라든지 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라스는 1층에 마련되어 있는 자연 집안에 설치되는 부분을 테라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혼용하는 베란다와 발코니. 베란다는 상부층에 차지하는 용적과 하부층에 차지하는 용적의 차이로 인해서 생성된 이 부분. 여기가 베란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는 다들 아시겠지만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내부와 외부의 완충 공간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을 발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좋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특히나 아파트에서 보면 이런 베란다 공간을 아파트에서 봤을 때 한 개층, 한 개층, 한 개층 이렇게 쌓여 있고 여기에 자연 집안처럼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라스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부층과 하부층의 용적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으로는 테라스 하우스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베란다 하우스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베란다와 테라스는 겸해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1층과 2층의 용적이 사용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에 외부에 부가적으로 외벽에 발코니를 형성을 됐을 때 이거를 발코니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와의 완충 공간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쪽으로 발생되는 외부의 공간이 또 별도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코니로서 인정을 현재는 허가권자가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항상 명칭을 사용을 하실 때 테라스와 베란다 그리고 발코니를 구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인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득을 하실 때도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했는데요. 건축법의 정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에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뭐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눌러서 보시면 하부에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고 보실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분해를 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지는 어떤 걸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대지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지란 공간 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토지라는 범위 안에 공간 정보 구축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누지 않은 토지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즉, 수중이나 수상을 제외한 전체 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작물은 뭘까요, 여기에서? 아니, 그 전에 정착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어딘가에 단단히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단단히 붙어 있는 공작물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작물은 어떤 걸까요? 막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m 이상의 옹벽 또는 담장, 뭐 4m 이상의 장식파, 기념파, 광부파, 6m 이상의 굴뚝, 뭐 8m 이상의 고가수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언뜻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건축법에서 정의를 하는 공작물의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의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저희가 뭐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마우스, 키보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작게는 연필, 조각, 크게는 반도체, 뭐 인공위성까지 이 모든 게 공작물입니다. 그 공작물들 중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이 부분을 이 앞 뒤쪽에 있는 시설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봤을 때 저희가요. 아까 얘기했던 공작물,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에 대한 공작물이 있을 때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등분을 한다고 했을 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얘기했던 건축물. 두 번째로는 금방 이야기했던 공작물. 세 번째로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건축법에서 정의를 해서 법령에 의해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토지에 단단히 붙어 있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둥은 저희가 벽은 칸막이를 하에서 막는 거를 나오고 있고요. 기둥은 사각 또는 원형으로 하부에 보, 그다음에 작은 보 등을 받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둥이라고 이게 사전적인 명사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지붕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붕이 어디까지 지붕을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지붕에 대한 명사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건축물의 상부를 덮는 것 또는 하부 층이든 꼭대기 옥탑을 덮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가끔 진행을 하냐면 건축물 상부 위에 이렇게 기둥이 올라오고 고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지붕을 만드는데
상부에서 여기를 오픈을 시키고 이 비율을 보통 50% 이내 정도로 오픈되어 있는 면적을 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면적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면적에서 빼려고 할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거를 설득을 해서 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50% 정도 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이 부분이 과연 지붕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붕에 대해 있는 정의도 중요한데 건축물에서 지붕을 설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붕을 하는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외기와 내기를 분리를 시키고 비와 우천, 눈과 우천에 대해서 내부에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붕을 설치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상부 위에 설치하는 이게 50% 이상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외기와 내기가 개방되어 있고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건축물의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지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50% 정도 제외를 해서 어, 이야기를 해서 제외를 시켜 오던 게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이 부분을 인허가권자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법령 어디에 있어? 라고 찾으시는 인허가권자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분한테는 지금 드렸던 설명처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얘기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둥하고 보가 있고 여기서 슬래브가 뭐 30cm 나왔는데 이걸 기둥으로 볼 수 있냐? 지붕으로 볼 수 있냐? 1m 나오면 지붕이냐? 1.5m 나오면 지붕이냐? 그런데 1.5m 나왔는데 건물하고는 30m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이거를 건축물의 지붕으로 볼 수 있느냐? 1m 나왔다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 비율을 50% 이상 오픈 개방이 되어 있을 때 그거를 건축물에서 이야기하는 저희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지붕에서 포함시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단단히 붙어 있는 공작물들 중에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건축물이고요. 겉과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별개의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 부속 용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보통 지하라고 하면 저희 전라북도에는 이제 그 지하철이 없는데 서울이라든지 뭐 이제 광역시들에는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있는 지하 상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도 마찬가지로 지하층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가는 높은 곳에 연결되어 있는 공작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이 휴게소 중에 하나가 하늘 휴게소라고 해서 경기도 쪽에 인천 쪽에 있는 휴게소인데요.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상부 위로 이쪽과 저쪽의 휴게소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 연결을 하는 그 높은 곳에 설치한 이 넘어가는 연결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점포,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은 없으니까요. 그 밖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 때는 하나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읽어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하시고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단단히 붙어 있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렇게 읽어 나가셔야 되고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건축물이 아닙니다. 토지에 단단히 붙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건축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창고를 부속 창고를 놓으실 때
컨테이너 박스로 이 기초를 만들고 거기에 앵커를 지지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고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을 할 경우에는 정식 건축물로 들어가고요. 고정을 하지 않고 그냥 놓을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로 투표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서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호에는 건축물의 용도란 하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항상 보시는 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들 아시겠지만 1호부터 29호까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한 달이어도 부족한데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1호에서 29호까지 중에서 세개호는 유독 요 앞에 단독주택처럼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이 붙는 세개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야영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을 먼저 보게 되면요. 단독주택이란 하면서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본 지원법에 의한 이런 것들, 작은 도서관 이렇게 내서 1층에 설치할 경우에만 하나고요. 이와 같다 하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이게 왜 붙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붙어 있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1호의 단독주택하고 2호의 공동주택 그리고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붙어 있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사 사무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에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하지만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중에 가정어린이집으로 분류되는 이 어린이집은 단독주택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나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단독주택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 나 여기에 가정어린이집 할 거예요. 용도 변경해 주세요. 라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단독주택만 가능한 곳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원수 이하 사항은 비슷합니다.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뭐 저층부에서 보통 가정어린이집 뭐 무슨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꼭 그 아파트에 있는 상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집 형태를 갖추고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주택 단지라든지 아니면 생활과 밀접하고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즉 보호가 필요한 시설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작은 도서관 등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내에서 할 수 있게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단독주택을 설계를 하시다 보면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렇게 아이들이 장성했지만 3대가 같이 살 경우에 아들을 위해서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으시면서 땅을 조금 크게 사가지고 뭐 수영장도 만드시고 싶고 그리고 텃밭도 가꾸고 싶고 앞쪽에 정원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냥 해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설계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설계를 해주셔도 좋기는 한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저희가 고급주택이죠. 고급주택을 보게 되면요. 이건 지방세법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밑에 있는 1호부터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부속 토지는 법 4조 1항에 따른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야기 드린 대로 이 고급 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최대 100분의 400, 즉 4배까지 내야 고급 주택으로서 그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든지 10억짜리 집을 졌다고 하면 보통 12%에서 2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줬는데 20%면 4억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 가실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저희는 서비스업이니까요. 이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게 되면 1구,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구획한 부분을 말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1구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보통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했으면 주거용 건축물만 나오고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대지 면적하고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라고 나왔겠죠. 건축법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세법이지 않습니까?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가 될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에 되는 엘리베이터는 적재하 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형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보통 더메이터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위로 올리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승용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기준이 지금 7인부터 되고 보통 500kg을 기준으로 해서 550에서 500에서 600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킬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 뭐 무릎이 아프셔서 2층을 올라가실 때 부모님께서 필요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있어서 전부 다 고급주택에 속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드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하시게 될 경우에는 고급주택이 돼서 취득 가액의 12%에서 20%까지 취득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런 고급주택을 지으실 건지 안 지으실 건지 그런 부분도 안내를 사전에 먼저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보면 뭐 수영장이 67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사항을 확인을 하셔서 누군가 단독주택을 지으러 오셨는데 조금 좋은 단독주택 또는 넓은 땅을 가지고 하실 경우라고 하면 이거를 통해서 면적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를 시켜주시던지 이렇게 해서 조율을 봐서 그분이 집을 짓고 나서 나중에 취득세 낼 때 돼서 설계사무소 쫓아와서 어? 이게 이렇게 낼 거였으면 내가 취득세를 뭐 몇 천만 원을 냈는데 설계사무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어?
좋다고 설계해주고 나 취직세 몇 천만 원 내겠냐? 라고 와서 우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하고 취등록세 부분도 설계사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저희 쪽은 아니지만 나중에 농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농지 전용 부담금 또는 산지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도 얼마 정도 나오는지 미리 좀 알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농지법에서 발생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제에 대한 비율도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 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넘어가서요. 보시면 이렇게 운수시설 하고 그냥 목으로 넘어갑니다. 의료시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유형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만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유형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나오는 대로 뭐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뭐 유형물 제조소, 저장소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석유 대체사업법,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법 이런 것들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디서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시골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읍면 지역에서는 더 많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냐? 가스 난방을 하거나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소형 탱크를 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인터넷에서 어, 네이버에서요. 가스 소형 탱크 치면요. 쭉 나오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LPG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소형 가스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되어 있는 자가 난방과 자가 발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포함이 되게 되면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가 발전이라든지 자가 난방을 하는 소규모에서는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하기 위해서 지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19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이 자가 난방과 자가 발전에 대한 부분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나 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이 단독주택이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설치를 하실 때 난방에 대한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 LPG 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따로 해서 LPG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별도로 하셔야 된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야영장 시설입니다. 1915년이죠. 1916년 1월 1일에 저희 이 건축법에 야영장 시설이 생겼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과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상부 위에 있는 청소년 야영 시설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야영장 시설이 생기기 전에
야영장을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체 건축법에 야영장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사무소가 가능한 곳에서는 사무소로 허가를 받고요. 소매점이 가능한 곳에서는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약 3개 정도의 야영장 시설을 인허가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그 진안, 무주, 장수 쪽에 야영장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계신 인허가권자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항상 곤란한 게 이거였습니다. 건축법에 야영장 시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소매점이 가능하니 소매점하고 소매점에 딸린 화장실 그리고 저희 취사시설 또는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풀어서 그거 외에 이제 사용하는 산지 또는 녹지, 대지, 그다음에 하천지 주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소매점이 가능한 곳에 소매점, 사무소가 가능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2015년도까지 이게 2014년도에 그 개정령이 나오면서요. 16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고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야영장을 하시던 분들을 전부 다 야영장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으로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볼 건 관광진흥법입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 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야영장을 관광진흥법에서 보시면 야영 작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동이 된다라고 나오면서 야영장에 관한 등록을 마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굉장히 좋아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하고요. 이거는 이야기 들었던 관광진흥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야영장 시설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영 데크, 일반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들, 야영 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여기에서들 멈추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야영장을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을 가게 되면요, 캠핑을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이 하천부지 쪽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나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곳에 있는 곳들도 있고요. 소나무 숲 속에 들어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숲 속에 들어있는 야영장 시설은 법령이 다른 법령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법령은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임야인데 불구하고 야영장 시설을 만약에 설계를 하시게 됐다고 하면 산지,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림부나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서 야영장 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임야인데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양식을 맞춰서 허가를 접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이 훨씬 더 큽니다. 산림문화 같은 경우. 왜냐면 불이 날 경우에는 산이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셔봤던 것처럼 그냥 야영장 데크 이게 아니라요. 일반 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 공간, 텐트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요. 텐트 간의 인기거리는 6m 이상 확보할 것.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야영장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텐트 간의 이격거리를 6m 이상 확보할 것. 해당 법령은 숲속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이고요. 시행령 별도 3의 2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야영장을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요청을 주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산지인지 일반 대지인지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법령을 잘 찾아서 적용을 해서 안내를 드려야 추후에 인허가 절차를 밟으시는데 다시 밟으시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30개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5개밖에 못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건축주하고 분란의 소지를 발생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저희가 이 보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남겨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없는 시설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피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야기는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사무소들이 모여있는 사무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나와 있는 용도에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아마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고 정확한 답변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비고 사항도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3호 및 4호는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입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랑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 면적의 공용 부분 면적을 합치라고 되어 있죠. 이 비고도 한번 정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살뿐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40분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